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파이널 체크포인트 한국사 1123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올해 수능은 11월 16일에서 11월 23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뭐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안함보다는 이렇게 불편함을 좀 우리가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EBS가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렇게 가자고요. 한국사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제가 잡아드릴게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 이게 지금 2강짜리잖아요. 1강과 2강으로 딱 나누어서 1강에서는 전근대 탑 10,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 10개 제가 딱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근현대 탑 10, 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 10개 딱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역대 수능에서 정말 탑 10, 진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왔던 그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드리면 이 두 강의가 정말 알찬 그런 강의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 1입니다. 자, 전근대의 탑 1인데요. 자, 일단 탑 1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거 아마 1번 문항에서 수능 시험들 다 받아봤을 때 1번 문항에서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신석기 시대, 여러분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석기 시대, 자, 무엇이 시작되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농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청동기 시대, 아마 1번, 수능 1번 문항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청동기는 무엇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바로 계급의 출현. 그렇죠, 이 계급의 출현을 알 수 있겠다. 즉 신석기 시대 농경 그리고 청동기 시대 계급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계급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한 사람의 무덤을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만들었던 고인돌이라고 하는 그 사진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 1이었습니다. 자, 이번엔요 탑 2입니다. 자, 탑 2. 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번째에서는 제가 고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사에서 뭐니 해도 여러분들 개혁 군주들을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전근대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왕들이 중요해요. 왕. 이 왕을 중심으로 쭉 한번 제가 전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개혁 군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개혁 군주 누가 있을까요? 먼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이 고구려의 개혁 군주 하면은 그렇죠, 바로 소수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소수림 왕을 들 수 있는데, 자, 이 소수림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혁을 펼치나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던 그 소수림 왕. 자,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먼저 불교. 그렇죠, 불교를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리고 바로 태학. 그렇죠, 유학을 장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구려의 소수림왕 개혁군주로 기억해 놓으셔야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한번 볼까요? 신라. 자, 신라의 개혁군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법흥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법흥왕 역시 이 소수림왕과 굉장히 유사한 개혁의 모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를 공인했죠. 불교를 공인했고요. 율령을 반포하죠. 그죠? 율령을 반포하는 이런 모습들, 개혁군주로서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탑 3 갑니다. 자, 세 번째 탑 3. 시험에 정말 잘 나온 거. 고대에서 여러분들 이 전성기의 왕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전성기. 자, 이 전성기 군주 중에서도 역시 고구려의 전성기 군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구려의 전성기 군주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영토를 넓혔던 광개토태왕. 그죠? 광개토태왕이 있는데, 특히 광개토태왕, 영토 넓힌 건 뭐 당연한 거고요. 특히 이제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남쪽으로도 이 고구려 군대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그 왜구를 격퇴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야
그렇죠. 이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이동하죠. 대가야로 그 세력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기억하시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광개토태왕이 이 남쪽에 미쳤던 영향,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 하면 이 광개토태왕의 아들이 되겠죠. 누가 있습니까? 예, 바로 장수왕이 있겠습니다. 자, 이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요, 도읍을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는 모습들, 그죠? 자, 요렇게 되면서 남방정책,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 밀고 내려온 어떤 그 근거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바로 남한강, 그렇죠. 충주에 고구려비가 있더라 라고 하는 요 내용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세 번째, 전성기 광개토태왕과 장수왕, 고구려의 전성기 왕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신라의 전성기 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4입니다. 자, 전성기, 역시 마찬가지로 전성기 왕인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바로 신라입니다. 자,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진흥왕이 있습니다. 자, 진흥왕이 있는데, 자,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요, 딱 기억할 게 뭐냐면 영토를 넓혔잖아요. 넓히면서 이렇게 순수를 돌면서 이렇게 쑥 순회하면서 비석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냈다 이제 비석 세운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바로 진흥왕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진흥왕 순수비인데, 자,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그 옆에 나라 그 백제와 굉장히 충돌을 보이게 되더라. 자, 이 진흥왕과 충돌을 보였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백제의 성왕. 네, 백제의 성왕, 그죠? 아, 이 둘이 붙잖아요. 이 전투가 뭐예요? 이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 그죠?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은 진흥왕이 성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라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라의 전성기 왕 탑 4였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탑 5!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가 이제 고려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있어요.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왕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둘이 탑 5, 탑 6 두 왕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 전기의 왕입니다. 고려 초의 왕.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뭐니 해도 광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광종. 한 일이 너무 많죠? 자, 광종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관리들을 선발하는 제도, 이걸 시행하죠. 이게 뭐였죠? 바로 과거제였습니다. 과거제를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어떤 호족들의 그 경제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 왕권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죠. 시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노비안건법이다. 노비안건법. 이게 이제 광종이 시행했던 그런 내용들임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광종과 함께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또 있어요. 탑 6! 자, 그가 누굽니까? 고려말. 바로 고려말. 군주죠. 고려말 군주입니다.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공민왕인데요. 자, 이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요, 한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원간섭기였잖아요. 그 원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공격을 해가지고요, 영토를 수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가 바로 쌍성총관부. 그죠?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민왕이 당시 그 권문세족과 대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신도를 통해서 시행했던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전민변정도감. 그죠? 전민변정도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그리고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좀 묶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왜 했냔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과거지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되겠지만 왕권의 어떤 강화라는 어떤 그런 측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 뭐냐면 바로 재정 확보예요. 예,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비를 평민으로 돌리고 불법적으로 노비를 떨어진 사람들 다시 평민 돌리고 평민들은 바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금 내는 층을 많이 확보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광종과 공민왕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탑 6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탑 7부터 탑 10 볼 텐데요. 다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사시대에서 한 문항 나오죠? 그리고 아마도 고대에서 두 문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세에서 세 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네 문항, 이렇게 전근대에서 한 10문항이 나올 텐데, 자, 조선시대는 여러분 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탑 7! 누가 있을까요? 이 조선의,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순서대로 지금 제가 나열은 했지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왕, 전근대, 근현대 통틀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왕, 정말 꼭 나오는 왕,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세종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종은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세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종이 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너무 많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종시기는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자주적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대표적인 것만 한번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란 말씀이 딩기게더라. 네, 바로 훈민정음이겠습니다. 훈민정음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주권이 없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달력을 받아와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놓고 달력을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칠정산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향약, 집성방. 바로 우리 향토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만든 처방전, 자주적이죠. 향약, 집성방이 있고요. 우리 농민들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농서, 바로 농사직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주적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세종 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조선이었고요. 다음! 조선 세종과 함께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탑 8 갑니다. 자, 8 누구냐면 역시 조선입니다. 자, 조선인데요. 저는 이 사람 들겠습니다. 바로 광해입니다. 광해. 자, 광해 하면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광해 하면은 중리배교 아니야?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중리배교가 떠오르실 거예요. 중리배교 떠오르실 텐데 전 사실은 이제 중리배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 중리배교보다는 사실 더 광해하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경제적인 시스템과 관련해서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바로 대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동법을 이 광해군 때부터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죠? 완전 중요하죠. 이 대동법은요. 완전 중요하죠. 자, 이 대동법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대동법을 시행했냐는 거예요. 왜 시행했냐면 어떤 폐단이 있었거든요.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시행했는데 자, 그 폐단이 무엇일까? 그 폐단은 바로 조선 전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바로 방납의 폐단. 이 방납의 폐단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꼭 기억을 좀 여러분들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부수적으로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등장했던 상인이 있어요. 국가가 인정을 한, 국가의 허락을 받은 그런 상인들이 있겠죠. 돈돈. 네, 바로 공인이라고 하는 이 상인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광해군 때 중리배교뿐만 아니라 특히 진짜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대동법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당시 농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전세, 공납, 역. 전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생산량에서 일부를 내는 것이고,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것이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공납의 폐단, 특히 이제 방납의 폐단, 특산물을 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걸 대신 대행해주는 방납업자들이 이 지방 수령하고 결탁해가지고 이 돈을 착복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바로 대동법, 토지 1결당 약 한 12도를 내도록 하는 대동법을 광해군 때부터 시행해서 점점 확산시켜 나갔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공납은 여러분들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었는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겠죠.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다는 사실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광해군의 대동법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탑 9 갑니다. 탑 9. 자, 이제 뭐 탑 9과 탑 10 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왕을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분들 빼놓으면 안 되죠. 네, 바로 영조와 정조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영조 갑니다. 영조. 자, 영조 갑니다. 자, 영조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이 탑 9과 탑 10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영조하면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영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대동법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영조는요 뭘 기억해 두셔야 되면 빰빰빰빰빰빰빰, 네, 바로 균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균역법. 그러니까 저는 사실 광해군과 영조에서는 바로 이 대동법과 균역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을 지금 칠판에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광해는요 대동법, 영조는 균역법. 이 균역법은 여러분들 또 무엇의 폐단이었을까요? 있으니까 나왔겠지. 그 폐단이 뭐였냐면 바로 대립제. 대립. 대신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 군대 가는 제도거든요.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에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군수포제. 방군수포제. 네. 포를 내고 군대를 빠지는 거야. 대립과 방군수포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균역법. 그러면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해라. 라고 시행한 게 바로 균역법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균역법, 대동법, 영조, 광해 때 시행됐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를 이제 시행할 때 이게 이제 원래 1년에 한 2필 정도 내는 건데 1년에 한 필 내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적으로는 손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야 될, 그러니까 국가가 써야 될 어떤 그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줄여버리면 비잖아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엇이었다? 결작. 토지의 1결당 2두씩 내는 결작. 예, 그 다음에 뭐 선무, 군관포. 돈 좀 많은 농민들한테 예, 명예직을 딱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작, 선무, 군관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재정이 빌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내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 영조의 균역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자, 마지막 탑 10. 자, 탑 10. 탑 10. 역시 조선 후기 왕인데요. 자, 이 왕은요, 바로 영조의 손자죠. 누군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영조와 정조 사이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놓아야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영조의 아들, 뒤주에 갇혀가지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다 결국은 죽게 되는 왕이 있잖아요. 죽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세자. 그죠? 사도세자와 연결되는 영조, 정조 연결해 놓으시면 되고요. 왜냐면 가끔 이 사도세자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이 영조와 정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예,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영조와 정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탕평이라고 하는, 그죠? 탕평이라고 하는, 네,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그 이전에 사실은 숙종 때 환국정쟁, 정말 일당전제,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식으로 정쟁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탕평이라고 하는 것들을 영조와 정조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조는요, 정조는 이 굉장히 참 어렵게
이 사도세자를 배척했던 어떤 그런 그 노론이죠, 노론들의 어떤 그런 질시 속에서 왔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있었을까? 일단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 그런 차원 속에서 정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왕권 강화예요. 그죠?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단 말이야.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버지의 어떤 명예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수원 화성. 그죠? 아버지의 명예가 복권된다는 얘기는 곧 자신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수원 화성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군사력, 그걸 만들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사력. 그 다음에 노론과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신하들, 자신의 세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규장각. 이 규장각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규장각에서 시행했던 그 인재를 양성했던 그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그 제도를 바로 초계문신제라 그래요. 초계문신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초빙하는 거예요. 예,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시킨다는 이야기죠. 데려와서 다시 교육을 시킨 문신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초기 문신입니다. 이걸 어디서 했다? 규장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했다. 자, 여러분 이 규장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세종 때 여러분들 만들었던 그 왕실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세종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렇죠. 바로 집현전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집현전 세조 때 문을 닫아요. 문 닫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성종 때 이 집현전의 기능을 복원시킨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게 뭐일까요, 여러분들? 홍문관입니다. 그죠? 그런 홍문관의 어떤 전통, 경연과 서연을 담당하는 그 홍문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정조 때 이렇게 규장각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탑 10이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쭉 가서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거는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 것들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거, 정동기 시대 계급의 출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보여준 게 바로 고인돌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요. 자, 이제 고대를 한번 볼 텐데요. 개혁 군주로서의 어떤 모습들, 소수리망, 퍼풍왕, 불교 율령 공통적인 모습들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개혁 군주의 모습들이 있구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전성기, 이런 개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성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고구려의 전성기왕 하면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신라의 전성기왕 하면 진흥왕, 이런 것들이 다 요 앞에 바로 개혁군주, 그 소수리왕과 버풍왕의 어떤 그 시기를 거쳐서 이런 전성기왕들이 등장하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광종과 공민왕, 정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노비안검부가 전민 변전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시고 반드시 비교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선 와볼게요. 조선 세종이 너무 중요하죠. 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라든지 사군 육전이 많이 있지만 문화적 측면 속에서 이렇게 사진 주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 광해하고 영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동법과 균형법 때 설명드린 거예요. 시험에 꼭 나오는 경제 파트에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정조, 왕권을 강하기 위한 수원화성부터 초기문신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군대 탑 10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근현대의 탑 10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EBS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그 끝! 근현대 파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